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저는 오늘 아몬드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산 지는 조금 된 책인데 꽂아두고 읽지는 못했던 책이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타이밍을 놓쳐서 조금 사고 나서 조금 지나고 읽게 된 책인데요. 일단 책 제목이 재밌죠. 어떤 내용일지 전혀 감이 안 잡혔는데 이 책 표지에 이 남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 책 내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책은 말하자면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의 첫 장부터 읽어드릴 텐데 읽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바로 이 주인공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인데요. 책을 펼치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러두기. 알렉시티미아, 즉 감정표현 불능증은 1970년대 처음 보고된 정서적 장애이다. 아동기의 정서 발달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 혹은 선천적으로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감정 중에서도 특히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한다. 다만 공포, 불안감 등과 관련된 편도체의 일부는 후천적인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 소설은 사실에 근거하되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알렉시티미아를 묘사하였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알렉시티미아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1. 그날 한 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다. 먼저 엄마와 할멈, 다음으로는 남자를 말리러 온 대학생. 그 후에는 구세군 행진의 선두에 섰던 50대 아저씨 둘과 경찰 1명이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남자 자신이었다. 그는 정신없는 칼부림의 마지막 대상으로 스스로를 선택했다. 자신의 가슴 깊이 칼을 찔러 넣은 남자는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숨이 끊어졌다. 나는 그 모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2. 첫 번째 사건은 6살 때 일어났다. 징후를 보인 건 훨씬 전부터였고 6살이 되어서야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엄마의 예상보단 꽤 늦은 나이였다. 방심한 탓이었을까? 그날 엄마는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그날 오랜만에, 실로 몇 년 만에 아빠를 찾아갔다고 한다. 이제는 당신을 잊겠노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잊겠노라고. 납골당에 빛바랜 벽을 닦으며 그렇게 얘기했단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이 완전히 끝맺어지는 그 순간에 철없는 사랑이 가져다준 불청객인 나는 철저히 잊히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후 나는 유유히 유치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6살짜리 남자애가 집의 위치에 대해 아는 거라곤 육교 너머 어딘가에 있다는 것뿐이다. 육교 위로 올라 난간 아래로 고개를 떨궜다. 아래로 차들이 미끄러지듯 싱싱 달리고 있었다. 문득 어디선가 본 게 떠올라 입안에 침을 잔뜩 끌어모았다. 아래로 지나가는 차에 침을 맞히는 거다. 하지만 내 침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걸 지켜보며 몇 차례 계속하고 있자니 몸이 붕 뜬 것처럼 어질어질했다.
뭐하니, 더럽게! 고개를 드니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줌마는 제 갈 길을 가는 차들처럼 그 말만 남긴 채 미끄러지듯 나를 지나쳤고 나는 다시 홀로 남았다. 육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나는 방향을 알지 못했다. 어차피 계단 아래로 보이는 풍경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이 회색빛으로 차가웠다. 비둘기 몇 마리가 푸드덕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가로질렀다. 새들이 향하는 방향을 쫓아가기로 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뒤였다. 그즈음 유치원에서 배우던 노래는 앞으로였다. 그 노랫말처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자꾸 나아가면 언젠가 집에 도착하겠지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고집스럽게 짧고 투박한 발걸음을 앞으로 옮겼다. 큰 길은 골목으로 이어졌고 골목 양 옆으로는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인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무너져가는 시멘트 벽 여기저기에 알 수 없는 붉은색 숫자며 공가라는 글자 따위가 적힌 게 보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아! 하고 작게 소리쳤다. 아였나 어였나 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작고 짤막한 외침이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고 그 외침은 으가 되었다가 이가 되기도 했다. 모퉁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나는 지체 없이 모퉁이를 돌았다. 한 아이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작은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 위로 검은 그림자가 정신없이 드리워졌다 걷어졌다 하길 반복했다. 아이는 맞고 있었다. 짧은 외침은 그 아이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애를 둘러싼 그림자들에게서 기합처럼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그들은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었다. 나중에서야 그들이 고작 중학생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 내 눈에 비친 그림자들은 다 큰 어른처럼 길고 거대했다. 아이는 이미 맞은 지가 너무 오래된 듯 저항을 하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그저 헝겊 인형처럼 이쪽 저쪽으로 내팽개쳐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마무리 동작처럼 아이의 옆구리를 내리찍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라졌다. 빨간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아이의 온몸이 피로 물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11살이나 12살. 그러니까 내 나이의 2배쯤. 그런데도 형이란 생각은 안 들고 아이인 것만 같았다. 아이의 가슴이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짧고 얕은 숨으로 빠르게 달싹거렸다. 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모퉁이를 다시 돌아 나왔다. 여전히 인적은 없었고 회백색 벽 위에 붉은 글씨들만이 눈을 어지럽혔다.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작은 구멍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텔레비전에선 가족 오락관이 나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대느라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귀마개를 한 출연자들이 앞사람의 입모양만 보고 단어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었다. 전달해야 할 단어는 전전긍긍이었다. 그 단어가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때 전전긍긍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젊은 여자 출연자가 자꾸만 엉뚱한 단어를 얘기해서 방청객과 가게 아저씨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었다. 결국 주어진 시간은 종료됐고 여자팀은 그 문제를 놓쳤다.
아저씨도 아쉽다는 듯이 입맛을 다셨다. 나는 다시 아저씨 하고 불렀다. 응? 아저씨가 고개를 돌렸고 나는 골목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그러니?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곤 자세를 추슬렀다. 텔레비전에선 역전이 가능한 점수 높은 문제를 걸고 양팀이 대결하려는 참이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나는 매대에 가지런히 진열된 캐러멜을 만지작거렸다. 그래? 네, 그래요. 그제야 아저씨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넌 무서운 얘기를 참 태연히도 하는구나. 거짓말하면 못 쓰는 거야. 나는 한동안 아저씨를 설득할 말을 찾느라 침묵했다. 하지만 어린 나는 아는 단어도 별로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했던 말보다 더 진짜 같은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죽을지도 몰라요. 했던 말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3.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캐러멜을 꼼지락대며 만지작거리는 나를 보다 못한 아저씨가 아무것도 사지 않을 거면 그만 나가라고 하는 동안 그러고도 한참을 꾸물거린 경찰이 현장까지 가는 동안 나는 줄곧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아이를 생각했다. 그 애는 진작에 숨이 끊어져 있었다. 문제는 그 애가 바로 그 아저씨의 아들이었다는 거다. 그날 밤 나는 여느 때처럼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았다. 기린 모양의 블록이었는데 기다란 목을 아래로 꺾으면 코끼리가 됐다. 엄마의 시선이 내 몸 구석구석에 닿는 게 느껴졌다. 무섭지 않았어? 엄마가 물었고, 아니, 내가 대답했다. 어쩐 일인지 그 사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맞아 죽는 걸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더라 하는 얘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때부터 엄마가 걱정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문제는 심각해졌다. 어느 날 학교길에 내 앞을 걷던 여자애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걔가 엎어진 채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여자애의 뒤통수에 매달린 미키마우스 머리끝만 바라봤다. 하지만 넘어진 애는 자리에서 울기만 했다. 갑자기 그 애의 엄마가 나타나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곤 나를 흘기며 혀를 찼다. 친구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물어볼 줄도 모르니? 소문은 들었지만 애가 정말 보통이 아니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입을 열지 않았다. 뭔가 사건이 일어났음을 감지한 아이들이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소곤대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모르긴 해도 아줌마가 한 말에 메아리 같은 말들이었을 거다. 그때 날 구한 건 할멈이었다. 할멈은 어디선가 원더우먼처럼 등장해 나를 번쩍 안아올렸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제 복이 없어서 넘어진 거지. 어디서 남 탓이야? 걸걸하게 일갈한 할멈은 아이들에게도 한 소리 하는 걸 잊지 않았다. 무엇가 재밌다고 보고들 있어. 못난 것들. 무리에서 꽤 멀어졌을 때쯤 할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꾹 다문 입이 앞으로 쭉 내밀어져 있었다. 할멈, 사람들이 왜 나보고 이상하대? 할멈은 내민 입을 집어넣었다. 네가 특별해서 그러나 보다.
사람들은 원래 남과 다른 걸 배기질 못하거든. 으이그, 우리 예쁜 괴물. 할멈이 나를 으스러져라 앉는 통에 갈비뼈가 아렸다. 전부터 할멈은 나를 종종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 단어는 적어도 할멈에게만은 나쁜 뜻은 아니었다. 4. 솔직히 할멈이 붙여준 애정어린 별명을 이해하는 데엔 시간이 좀 걸렸다. 책에서 본 괴물들은 예쁘지 않았다. 아니, 예쁠 수 없는 게 괴물이었다. 그런데 할멈은 왜 날 예쁜 괴물이라고 부르는 걸까? 모순된 개념을 연달아 붙여서 의미를 낳는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할멈의 방점이 예쁜에 찍혀 있는지 괴물에 찍혀 있는지 잘 몰라 헷갈리곤 했다. 어쨌든 할멈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했으니 나는 할멈을 믿기로 했다. 엄마는 할멈에게 미키마우스 여자아이 사건을 전해 듣자 눈물부터 짠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도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는데. 듣기 싫다. 징징거릴 거면 네 방에 들어가서 문 꽉 잠그고 징징대. 별안간의 호통에 잠깐 눈물을 멈춘 엄마는 할멈을 한 번 노려보더니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할멈은 쯧쯧쯧 혀를 차곤 절레절레 고개를 젓더니 휴 한숨을 쉬곤 천장 구석을 무심히 올려다봤다. 할멈과 엄마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풍경이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말만 떠나 나에 대한 엄마의 걱정은 세월이 깊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으니까.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 나는 웃지를 않았다. 5. 엄마는 내게 아몬드를 많이 먹였다. 나는 아몬드라면 미국산부터 시작해서 호주산, 중국산, 러시아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류는 다 먹어봤다. 중국산에선 기분 나쁜 쓴맛이 나고 호주산은 뭔가 모르게 시큼털털한 흙냄새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내 입엔 역시 미국산.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산이 최고다. 이제 태양빛을 잔뜩 머금어 은은한 갈색빛이 도는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를 먹는 나만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먼저 아몬드 봉지를 집어들고 그 안에 든 아몬드의 촉감을 느껴본다. 포장지 아래로 만져지는 단단한 알맹이들이 고집스럽다. 봉지 윗부분을 가만히 뜯고 이중 처리된 지퍼를 연다. 눈은 감은 상태여야 한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봉투 안으로 코를 들이민다. 얕게 숨을 끊어서 들이쉰다. 향이 몸속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아몬드 향이 깊이 들어찼을 때 반줌 정도를 입안에 털어넣는다. 혀로 아몬드의 결을 느끼며 한동안 입안에서 굴린다. 뾰족한 곳을 찔러도 보고 아몬드 표면의 홈을 혀로 훑어도 본다.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된다. 아몬드가 침에 불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건 그저 클라이맥스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짧으면 시시하고 길면 임팩트가 사라진다. 적당한 타이밍은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 클라이맥스로 향해 갈 때는 아몬드가 점차 커지는 상상을 한다. 손톱만한 아몬드가 포도알만큼, 키위만큼, 오렌지만큼, 수박만큼 점점 커진다. 이제 아몬드가 럭비공만큼 부풀었다. 바로 이때다. 와드득 깨문다. 그러면 아그작 소리와 함께 멀고 먼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날아든 햇빛이 입안으로 퍼져나간다.
굳이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내가 아몬드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식탁 위엔 삼시세끼 아몬드가 올랐다. 피할 길은 없었다. 그러므로 먹는 방법을 찾는 것뿐이다. 엄마는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내 머릿속의 아몬드도 커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엄마가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희망 중 하나였다.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를 2개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귀 뒤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깊숙한 어디께 단단하게 박혀 있다.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다. 복숭아 씨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아몬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자극의 성질에 따라 당신은 공포를 자각하거나 기분 나쁨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다. 그런데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가 고장난 모양이다.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불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감정이라는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내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하다. 10. 엄마의 끈질긴 노력과 매일같이 행해지던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훈련 덕에 나는 차츰 학교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법을 대강 익혔다. 초등학교 4학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적당히 무리 안에 섞여 있는 것도 가능했으니 튀지 말라는 엄마의 소망도 이루어진 셈이다. 대부분은 그저 잠자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화내야 할 때 침묵하면 참을성이 많은 거고, 웃어야 할 때 침묵하면 진중한 거고, 울어야 할 때 침묵하면 강한 거다. 침묵은 과연 금이었다. 대신 고마워와 미안해는 습관처럼 입에 달고 있어야 했다. 그 2가지 말은 곤란한 많은 상황들을 넘겨주는 마법의 단어였다. 여기까진 쉬웠다. 상대방이 내게 1,0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을 200~300원 내주는 것과 비슷했다. 어려운 건 내가 먼저 1,000원을 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뭔가를 원한다거나 하고 싶다거나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일들. 그런 게 힘든 이유는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돈을 내야 하는데 나는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얼마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잔잔한 호수에 억지로 파도를 치게 만드는 것처럼 버거웠다. 가령 전혀 먹고 싶지 않은 초코파이를 보며 나도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나도 하나 줄래? 라며 미소를 짓는 것.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따져 묻는 것. 그러면서 2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런 것들이 내겐 가장 힘든 일이었다. 기왕이면 아예 안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사람이 너무 잔잔한 호수처럼 보여도 이상한 애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가끔씩은 해야 한다고.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야.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려는 몸부림에 더 가까웠다. 엄마의 말대로라면 사랑이라는 건 단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 게 사랑이라면 사랑 따위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물론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엄마의 행동 강령 중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라는 덕목을 입이 닳도록 외운 덕이다.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읽어봤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앨리스였습니다.